생생한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3시 28분 8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의 코너 주식연구소 시간입니다. 주식연구소 소장님,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리스크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볼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일단 이 리스크에 대한 좀 의미를 정확하게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평소에 리스크를 안아야 된다, 리스크를 감안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긴 하지만 영어 단어라서 사실 정확한 의미가 잘 와닿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제지 일면에 되게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 미래증권이 이제 지난 1년 동안 연령별로 이제 투자가의 수익률을 공개를 했는데. 네. 20대가 지난 1년 동안 주가는 많이 올랐죠. 저희 시장 전체로 한 60% 이상 올랐으니까 20대가 플러스 7%. 그다음에 60대 이상이 54%. 극명한 대비를 보이는데 가장 큰 이유는 네. 20대들은 매매 회전율이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팔고를 많이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은 단적으로 리스크에 둔감하고 리스크를 모르고 투자를 했다는 얘기고 수익률이 높았던 60대 이상은 삼성전자, 네이버, 그다음에 그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이런 이제 우량주를 장기 보유했는데 이분들이 치밀한 재무 분석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증시를 오래 참여를 했던 분들이고 이제 시니어 분들이시니까 리스크가 무엇인지 몸소 좀 체험을 하셔서 이게 매매를 많이 하고 그러면 결국 결과가 안 좋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주식시장의 성패를 가리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네. 왜냐하면 자본시장의 꽃은 이제 상장 기업인데 기업이라는 것의 존재의 의미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이제 성장이라는 거는 기존 비즈니스에 확장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들어가거나 R&D 투자를 통해서 아니면 M&A 이 모든 게 성장을 위한 것이지만 또 그 또한 모든 의사결정 그다음에 그걸 실행하는 실천력에 있어서 다 리스크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를 기업도 잘 관리 못하면 기업의 생존이 어렵고 투자가도 마찬가지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그 종목에 그 독특한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 않고 공부를 안 하고 내가 무작정 투자를 하면 낭패를 보기 쉽다. 이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시간을 준비를 한 겁니다. 리스크를 잘 파악하는 게 주식 투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주식연구소장님을 통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리스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로 시장 리스크, 업종 리스크, 그리고 종목 리스크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하던데요.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일단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시장 리스크는 어차피 시장을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오르고 아니면 변동성을 보이고 아니면 주가가 고평가돼서 단기간에 10% 이상 하락하는 이제 그런 조정, correction 국면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게 시장의 리스크고 최근에는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말하는 그렇죠. 거겠죠. 그래서 네. 이제 최근에는 3월 이후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주식시장이 많이 출렁댔죠. 네. 이제 그런 게 일반적인 시장 리스크고 업종 리스크라는 것은 가령 반도체의 시황이 계속 좋을 것인지 DRAM 가격이 많이 빠질 것인지 이제 그런 어떤 특별한 업종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업종도 보면 자동차 업종이 지금 100년 사이에 가장 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신차가 결국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궁극적으로는 네. 자율주행으로 갈 건데 가령 세계 10대 자동차 메이커 중에 다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도태되는 데가 있겠죠. 그러니까 업종 리스크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 리스크는 지난주에도 얘기한 내가 테슬라의 주주면 일론 머스크의 그 발언
그 예측 불가능한 그 튀는 돌출 발언이 이제 리스크고 가령 게임 업체가 신제품을 게임을 발표를 하면 그것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그 자체가 이제 리스크죠. 이제 이런 것인데 실제 가장 정교한 투자를 한다는 헤지펀드는 설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리스크를 제거하는 겁니다. 영어로 헤지 아웃 리스크라고 하는데 네. 제거가 완벽한 제거가 불가능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 줄이는 건데 이제 그것을 리스크를 자기 포지션 종목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줄이는 게 제거하는 게 가장 좋은지 그것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결국 가장 똑똑한 투자가들이 일반적으로 헤지펀드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리스크를 고민하는 걸 보면 저 일반 투자가 개미들은 좀 더 리스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할 필요는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주식 투자하기 전에 좀 부지런히 공부하면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나요? 이 세 가지 중에? 실제 시장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 참여자는. 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경우를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도 good inflation, 좋은 인플레이션이 있고 bad inflation, 나쁜 인플레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bad inflation은 4, 5% 인플레가 계속 지속이 돼서 경기가 과열이 되고 통화 정책이 긴축되는 이제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good inflation, 한 2, 3% 인플레가 올라가는 기업도 프라이싱 파워가 생기고 그래서 네.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그 시장 리스크는 자기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노력을 들여서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자기가 투자한 종목에 해당된 업종이나 그 개별 종목의 재무 리스크, 경영진의 리스크 이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관찰하면 내가 이 포지션이 있고 주가가 가령 너무 좋은 기업이라고 골랐는데 1, 20% 빠져도 내가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면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황하지 않고 주가가 많이 빠지면 야 이렇게 좋은 기업인데 뭐 시장이 잘못 이해하거나 시장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니까 나는 좀 더 낮은 단가에 주식을 좀 사고 싶다. 이제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죠. 네. 결국 이 세 가지를 다 좀 봐야겠네요. 뭐 하나 안 중요한 것이 없네요. 네. 자, 그래도 이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굉장히 좀 두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아예 리스크가 없는 기업이나 종목을 찾는 건 불가능하니까 최대한 리스크가 좀 적은 주식을 찾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러면 이 리스크가 적은 주식을 찾을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찾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미래 이익에 대한 예측 가능성. 얼만큼 이익에 대한 예측 가능성. 삼성전자가 2021년 어느 정도 이익을 낼지 자신감, 확신을 갖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이제 그 기업의 이제 대표님도 좀 전에도 제가 어디 대기업 대표님 이제 자문 활동을 하는데 이제 식사를 하고 왔는데 네. 그 실제 CEO들도 올해 이익이 어느 정도 날지는 자신이 있지만 내년은 솔직히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진짜 외부에 기업 밖에 있는 개인 투자가들은 알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과거 패턴, 그 업종의 성격, 그다음에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큼 좋고 강하냐를 알면 이 회사는 향후 3년, 5년은 한 10에서 15%는 거의 틀림없이 성장할 거야. 이제 그런 확신이 있는 게 그게 결국 이익의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영어로는 visibility.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리스크가 적은 회사고 그런 회사는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의 거래가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프리미엄 가격대의 그런 주가가 형성이 되면 그 초보 투자자들이 딱 처음에 투자를 진입을 하려고 할 때는 특히나 뭐 자금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초보 투자자라고 하면 투자하기엔 너무 가격이 높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네. PD님도 여성분이시니까 아마 명품 럭셔리를 좋아하시겠죠. 아니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바지를 살 때 네. 일반 뭐 남성복 그 바지를 뭐 3만 원, 5만 원이면 실용적으로 입을 수 있는 걸 사지만 럭셔리 명품을 사면 50만 원, 뭐 100만 원씩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명품은 공급이 제한돼 있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 늘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계속 그것의 프리미엄은 유지가 될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오를 것이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탄생하지만 그렇게 고속 성장을 하는 이익이 예측 가능한 리스크가 적은 기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가총액이 많이 되는 데들은 그래서 그런 데들은 항상 프리미엄을 누려왔고 앞으로도 프리미엄을 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비싸게 산다고 느끼지만 결국 비싼 가격에 내가 팔고 나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 프리미엄은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스타벅스가 제가 좀 전에 체크를 해보니까 퍼가 한 35배가 넘더라고요. 네. 무슨 커피 프랜차이즈가 퍼가 35배나 되냐. 삼성전자가 14배인데. 하지만 스타벅스는 한 25배, 30배 이상의 퍼에 항상 거래가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는 꾸준히 연 10%가 넘는 이익 증가율을 항상 달성해 왔고 경영층이 그 믿음을 지켜줬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그 비즈니스 모델에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이제 시장이 그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리미엄은 유지가 되겠죠. 네. 방금 뭐 스타벅스 이야기도 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만 자 그러면 업종 중에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업종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어떤 업종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업종, 이제 리스크가 큰 업종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리스크가 적은 업종은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업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필수 소비재, 통신, 그다음에 유틸리티, 뭐 전기 사업하는 데들, 헬스케어 이런 이제 4개의 업종은 거의 경기와 무관하게 수요가 꾸준하죠. 실제 작년에도 코로나 그 사태가 닥쳤을 때도 이들 4대 업종에 대한 수요는 거의 감소하지 않았고 네. 꾸준히 오히려 일부는 더 늘었죠. 반면에 업종의 성격상 리스크가 큰 데는 경기 변동에 아주 민감한 업종입니다. 대표적인 게 철강화학 같은 소재 산업, 그다음에 산업재, 뭐 기계, 건설, 항공 같은데 그다음에 뭐 IT, 금융 뭐 이런 나머지 업종은 많은 경우가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투자가 입장에서 딜레마는 리스크가 적은 업종은 또 성장성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리스크가 적은 그런 조합을 찾는 게 가장 좋은데 네. 이제 뭐 한국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 투자가들이 LG생활건강을 아주 좋아했던 이유가 지금도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한 40%가 넘고 시가총액이 20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네. 리스크가 적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10% 이상 꾸준히 성장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뭐 월마트, 커스트코 뭐 이런 데들이 거의 뭐 경기 타지 않고 10%가량 성장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리스크는 없는 이제 그런 그 매력적인 것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그 필수 소비재 말고 양쪽에 그 리스크가 많은 적은 거에 중간에 있는 게 경기 관련 소비재입니다. 소비재요. 네. 네. 이제 그런 데들 중에서 이제 매력이 있는 데들이 뭐 스포츠웨어, 스포츠 신발 같은 거 만드는 데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좀 중간에 위치를 해서 리스크는 크지 않지만 성장성은 좀 높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또 실생활에 접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의 수요는 꾸준한가. 이 업종은 어떤가, 그다음에 뭐 나이키 대 아디다스는 요즘 제품이 어디가 많이 팔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고 비즈니스 모델의 리스크를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 경기와
이 경기에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네. 것 같고 경기와 상관없이 뭐 수요가 꾸준히 있는 업종이 어떤 부분이냐 뭐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상품은 뭔지 뭐 아무리 경기가 불황이다 호황이다 해도 내가 이것만큼 뭐 꾸준히 산다. 뭐 이것만큼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수품이다라는 건 뭔지 이런 것까지 접합을 해서 좀 투자할 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리스크를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회계 부정 리스크. 이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가 어떠한 그 상장 기업에 이제 자기가 주식을 샀는데 네. 상장 기업이면 어느 정도 규모도 되고 여러 가지 그 검증을 받은 상장 단계에서도 그렇고 매년 감사 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서 이제 검증이 된 기업인데 회계 부정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국내는 요즘은 없죠. 전에 이제 외환 위기 IMF 전에는 우리나라 뭐 대기업 반 이상이 회계 부정을 했었고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은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는 뭐 대우조선 같은 데가 이제 회계 부정 문제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국내는 뭐 제 생각에는 이제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부채가 아주 많은 기업들 업종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이제 눈을 돌려서 해외를 보면 중국이 아직 이제 중국이 최근에 발전을 많이 하지만 여러 가지 투명성이나 회계의 그러한 스탠다드 측면에 있어서는 한국에 한 20년 정도 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이 세계적인 기업도 있지만 반면에 중견 기업들 중에는 회계 부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예를 들면 2007년에 이제 제가 미국 증권회사 메릴린치를 다닐 때 이제 중국의 중소도시를 딜을 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차이나 홍싱이라고 그 스포츠웨어를 만드는 중국에서 꽤 유명한 회사인데 네. 너무 그 회사 입구에 스포츠카들이 많아서 어떻게 이게 의류 스포츠웨어인데 이렇게 그럴까. 근데 조금 저는 그래서 느낌이 이제 기업 방문하는 이유가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 좋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2년 후에 수천억의 현금이 없어진.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상장 폐지까지 싱가포르에 상장이 돼 있는데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 기업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그 투명성에 대한 그 기대 수준이 한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낮고 그거에 대해서 경영진의 어떤 그 개념이 조금 아직은 그 개선된 여지가 많아서 뭐 항상 좀 중국 기업은 조심을 해야 되고 실제 작년에는 심지어 중국 커피 프랜차이즈 중에서 나스닥에 상장된 럭킨 커피라고 루이신 커피라고 한국에선 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의 대항마로 될 만큼 중국의 최대 그 커피 체인인데 여기가 매출의 50% 이상을 부정으로 조작한 거가 발각이 돼서 주가가 단기간에 90% 이상 폭락을 했죠.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외국에 투자하는 거는 항상 리스크가 많고 그러네요. 그거는 뭐 일반적인 투자가가 저희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한국보다 좀 낙후된 그 이머징 마켓에 투자할 때는 항상 그런 리스크가 있고 그거를 염두에 두고 너무 과도한 포지션을 개별 포지션을 안 가는 게 좋다. 저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회계 부정이라는 게 기업의 어떤 도덕성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세세하게 알 수는 없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아닌 반대편의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할 때는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결국 이제 거버넌스의 문제인데 경영진이 거버넌스가 좋고 그 회사가 전반적으로 거버넌스가 훌륭한 문화가 있으면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에서 또 많이 걸러지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으면 어차피 국내 주식보다는 우리가 편안하게 그 종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너무 하여간 외국 주식을 개별 종목은 너무 과도한 포지션을 개별 포지션을 많이 갖고 가는 건 꼭 좋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 보면 챕터가 아예 그런 챕터가 있더라고요. 당신의 보유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 저는 이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관심이 없다가도 주식을 사면 그 회사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고 그리고 그 회사에 애정도 생기고 네. 그리고 왠지 사람이 좀 애정이 가면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자꾸 보고 싶어지는 그렇죠. 마음이 있잖아요. 예, 예. 회사도 마찬가지일 예.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그러니까 don't fall in love with your company라고 이제 네. 그 저 아는 분이 영국의 자산운용사를 조인했을 때 자기 상사가 첫 번째 첫날 했던 얘기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초보 펀드 매니저한테 이제 어떤 그 뭐 좋은 덕담 같은 거를 해준 건데 저희가 항상 그거는 지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삼성전자를 좋아하며 삼성전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주장하는 것을 뭐 만나서도 들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투자 클럽에서 들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 뭐 신문 기사하고 항상 나랑 틀린 반대편의 의견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항상 살펴보는 게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들 주장이 틀릴 수도 있죠. 나의 주장이 맞을 수 있는데 그걸 항상 검증하는 그러한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게 리스크 관리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또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 그 주식 투자가 약간 인생 공부랑 어느 정도 좀 닿는다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어차피 기업의 흥망성쇠가 사람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유아기를 거쳐서 발전기, 성숙기, 그다음에 이제 세퇴기인데 이제 많은 우리가 유망하게 보는 기업들은 발전 단계죠.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 결국은 이제 세퇴기로 가니까 사람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회사도 기업도 사람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처럼 이렇게 타고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흐름도 항상 뉴스나 다양한 정보들을 좀 다방면으로 접하시면서 좀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오늘 또 저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식연구소 주식 투자 시 리스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은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